이동용 평론가에게 물어보는 이동용 작가가 굉장히 해안이 있어요. 뭐를 맞췄어. 그 맞춘 거를 그냥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분석해서 맞추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후자의 경우가 이동용 작가라고 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맞아요. 점쟁이처럼. 이 어지러운 전국을 한번 물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안철수. 이거 이야기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네. 안철수가 뜬다기보다는 지금 띄우고 있는 상태에 가까운데 그 안철수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조금 약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철수가 뜨고 있는 그 현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론가님, 작가님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 좀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안철수 지금 띄우기 한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띄우기를 하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와야 띄우기를 하지. 문재인 40, 안철수 20인데 이걸 이거 띄우게 된다고 띄워지겠습니까? 40, 30 정도는 돼야 이거 띄울 만한데? 라고 띄우는 거거든. 그런데 이 띄우기 발판이 어디 있냐고 하면 저는 그 이재명, 안희정 지지자들이 많이 넘어간 걸 띄우기 발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확정되고 다음 날 안철수 후보 확정됐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컨벤션 효과 하나도 못 누렸어. 안철수 후보는 컨벤션 효과 싹 누렸어요. 그렇죠. 그걸 뭐 무조건 언론 탓이야 하면은 문캠프가 무능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언론 탓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안희정, 문재인 3명 합치면 60%가 넘었거든요. 그거를 왜 고스란히 다 못 받았냐? 물론 안희정 지지는 중도 보수에서 온 게 많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지자도 50% 이상은 못 땡겨왔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제가 이번에 내는 책에도 썼고, 끊임없이 얘기한 거 있습니다. 결국은 51대 49 싸움이 갈 수밖에 없다. 보수가 저렇게 똘똘 뭉쳐서 나오면. 그리고 보수에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될 만한 사람을 밀어주게 될 것이고, 또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 그쪽으로 몰릴 것이고, 이러다 보면 51대 49. 또 안철수는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양강구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양강구도를 얘기할 거고, 언론이 거의 부안해동 할 거고, 그럼 51대 49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안희정 지지자들 좀 이렇게 스크래치 내지 말자. 예를 들면 비판할 수 있는 건 비판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재명이 무슨 문재인 좀 디스했다는 문제라든가 이상한 말을 했다든가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 얘기했다든가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양아치 쓰레기로 만드는 건 아닌 거잖아. 그러면 그 지지하는 사람들, 이재명, 안희정 지지하는 사람들 마음속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재명, 안희정 지지자들은 온라인에서 지지한다 말도 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융단 폭격 가는데 뭘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거 듣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공격할 때 공격할 때라도 너무 스크래치 내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상호 기자부터 시작해서 뉴스타파부터 시작해서 이동형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만 하면 갖고 융단 폭격이에요. 어떻게 그럼 내 편이 되냐고. 내 편을 만들 수 있냐고. 누구랑 같이 정치를 합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그게 아쉬워서 그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저는 욕을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근데 저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상처를 공격받았고 문 대표가 새정치연합 대표 때 막 흔들림 받았으니까 우리라도 지켜줘야지. 아무도 안 지켜주니까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이 지지자들한테 논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 평론가라는 사람들. 나 그런 사람들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봐. 이렇게 될지 몰랐나 결과가 이렇게 될지 몰랐으면은 그 사람들은 무능한 거고요. 알고도 이랬다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 사실 온라인상에서 팟캐스트상에서 커뮤니티상에서는 문재인 지지 막 찬양하고 이재명 쓰레기 안희정 양아치 만들면 박수 받고 후원 받고 막 팟캐스트 순위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누가 못하냐고. 못해서 못해? 아니잖아. 진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좀 욕을 얻어먹더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던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은 너무 아쉬워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근데 어쨌든 그거는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는 이재명 안희정 지지자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조금 기분이 상하지만 한 주, 2주, 3주 흐르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안철수 지지가 조금 빠질 테고요. 저는 지금 구도가 무슨 거의 양강 대결 4자 구도, 5자 구도를 해도 문재인 안철수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저는 선거 때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은 문재인을 싫어해서 안철수한테 간 사람들이고요. 보수 후보가 없으니까 안철수한테 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극 투표층이 아니에요. 여론조사 전화 오면 누구 지지해요? 문재인 싫으니까. 네, 안철수.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가 투표장에 가거나 혹은 주위에 엄마, 아버지, 친구들 데리고 투표장에 가지 않아. 그러니까 문재인 적극 지지층이 있는 문재인 지지자랑 다른 점인 것이죠. 두 번째는 안철수는 조직이 없어요. 문재인과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120석 이상 얻으면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다 깔았습니다. 지역위원장도 다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는 호남 이외에 지역 조직이 어디 있어요. 선거는 구도로 하고 인물로 하고 정책도 하지만 마지막은 조직으로 하는 겁니다.
투표는 조직 싸움이거든요. 안철수는 조직이 없어. 지금 그냥 바람으로 하는 거예요. 저 바람은 시간 지나면 빠질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원하는 압도적인 승리는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뭐 누가 이길지 모르는 이런 싸움은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뭐 대선이나 이런 거는 순리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잠깐 출렁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저렇게 안 떠오르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조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결국엔 국민의 민의를 받는 거라서 이쪽이 확 치고 올라오면 반대쪽에서는 안 되겠네 위기의식 느낀 사람들이 또 결집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브렉시트도 그렇고 미국 대선도 그렇고 우리 총선도 그렇고 거의 다 틀렸잖아요. 네. 잘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 그냥 진짜 참고만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전문가들이야 누구를 상대로 표본조사는 어떻게, 지역 안배는 어떻게, 그리고 유선인가 무선인가, 뭐 전화 면접이었냐 실제 면접이었냐 다 따지겠지만 일반 유권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흔들리는데 저는 흔들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강구도가 가진 않아요. 결국은 오자구도로 오자나 사자구도로 치르거든요. 진짜로 안철수가 위협적인 존재가 되려면 양강구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후보가 2명이나 3명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홍준표가 후보를 사퇴하든가 안철수하고 단일화해서 안철수 밀어줘야 될 거잖아요. 홍준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홍준표는 이번 대선이 자기가 나가서 대통령이 되는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다음 당권 지는 게 중요하지. 자유한국당 무주공산이잖아요, 지금. 저걸 잡으려면 자기가 끝까지 나가야 돼,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남 도지사도 버렸잖아요. 뭐 꼼수니 어찌나 하지만 다시 못 돌아간다고. 그러면 홍준표는 대선 끝나고 뭐 할 건데. 결국은 자유한국당 당권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이거 후보 단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홍준표가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는 뭐 7% 8% 하지만 10에서 15%, 저 15%까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는 허무맹랑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뭐 문재인 후보가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선판은 있잖아요. 약간 좀 우리들 입장에서도 간을 좀 졸이면서 보는 평이하게 안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어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닌데 그래도 변수가 있잖아요. 모든 데서는 프레임이 있고 서로 간에 구도가 있고 변수가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변수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변수는 초창기에는 이제 반기문이라고 봤거든요. 반기문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반기문도 아웃되고 다 이제 슬슬 아웃됐지 않습니까? 저는 나머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구도가 가장 큰 변수인 것이고 나머지 변수는 뭐 북한 효과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변수가 흔들릴 만한 시간이 촉박해. 29일 남았죠?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변수가 이번 대선판을 흔들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구도 예를 들면 홍준표는 사퇴를 안 하겠지만 유승민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구도는 어떻게 흐를 것인지 거기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인 것이죠. 유승민이 홍준표와 단일화를 해서 후보를 따내면 오히려 경쟁력이 생긴다는 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또 유승민하고 또 배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새가 날아든다는 정권 교체를 갈망합니다. 지금 작가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홍준표는 사퇴를 안 할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5% 정도는 받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15%를 오른쪽으로 이제 주고 그리고 뭐 더 왼쪽에 가령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아주 잘 받으면 한 5%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제 대략 그런 정도로 친다고 하면 결국은 40대 40의 구도가 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재인 40, 안철수 40. 이 사이에서 아주 박빙의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에 지금 흔들릴 만큼의 시간이 그다지 남아있지 않다. 대략 이 정도 선에서 굳어진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을 과거에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를테면 문재인 지지층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등등의 조정 국면을 약간은 거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과연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문재인 캠프 쪽에서 대세론에 취했다. 저는 조금 앞날 내려오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야, 우리가 이렇게 왕따 당하고 그래서 다들 반문정사가 억울하게 아니 뭐 언제는 안 그랬어요? 김대중은 안 그랬고 노무현은 안 그랬어요? 늘 그래왔던 선거였어요. 뭘 지금 와서 그런 것도 다 극복해서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된 거지.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때는 박근혜 탄핵 국정농단 없었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없었잖아. 이번엔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은 저는 민주당 사람, 문재인 캠프 사람, 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는 진짜 다들 반성하고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거는 결국은 투표장에 많이 나가서 투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국민이 다 가지 않잖아요. 결국은 70% 정도, 75% 정도에서 결정 나는 건데 적극 지지층들이 저는 그걸 가를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만으로의 정권교체가 진정한 정권교체 생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진으로 하기는 좀 갈릴 거라고 봐요. 국민의당의 또는 안철수의 상황을 보면 39석 정당이잖아요. 그게 한 40석밖에 안 되는 정당으로 정권교체를 한다고 한들 자기들 힘으로 못한다. 이렇게 측면에 보면 좋은 정권교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아까 우리 이 작가님께서 문재인 선대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 작가님이 정치 평론은 사실 쉬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현상을 분석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그 성향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뭐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문재인 선대위 들어간다면 이거 한번 꼭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해본 적 없어요? 아니 생각해본 적도 없고요. 불러주지 않을 거고 불러도 안 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정치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조언을 하는데 내가 문재인 선대위의 중요한 뭐 종합 상황본부장 같은 거 이런 걸 맡게 되면 뭔가 선거의 그 캠페인에 있어서의 제가 지금 그 얘기하면 또 시끄러져서 안 하겠습니다. 시끄러져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요. 아유, 저는 뭐 이번에 하여튼 제가 그 원래 이 SNS를 안 하거든요. SNS는 이제 많이 하면 사고 친다 이런 주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 해요. 아예 5년 동안 거의 안 했어요. 근데 SNS에 내가 첫 글 쓴 게 아마 작년 11월쯤 될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11월인가 12월인가 글 썼는데 그때 지금 같은 상황을 염려해서 쓴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재명 지지자라고 내가 엄청 욕을 먹었다고. 그게 답답한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자꾸 87년 때가 떠오르는 거야. 87년 때도 6월 항쟁 그 많은 국민들이 100만 명 이상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시위하고 군사정권 타도하도 했잖아요. 네. 근데 노태우가 가시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때 김대중, 김영삼이 분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페이스북에 글 쓸 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또 민주당의 분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요, 논리나 이런 것보다 감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너무 싫어요. 당에서 싸우는 거. 원래 그게 민주주의지만. 그러니까 이번 경선 과정이 너무 시끄러웠다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걱정했는데 결국은 뭐 그런 고름이 좀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던 점이 아쉽고, 문캠프 얘기 하셨으니까, 문캠프 쪽에서도 이거를 심각한 문제라고 바라보지 않더라고. 않고 있더라고. 요거에 대한 또 자세한 얘기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내가 선거 끝나고 얘기할게요.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비슷한 공격 많이 받았잖아요. 이재명 시장 인터뷰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당연히 이재명 지지할 거야. 뭐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아니 뭐 이재명은 새누리당 출신입니까? 이 민주당 파이 키우고 이 사람도 키우고 저 사람도 키우고 인물 키우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죽이는 건 쉬워. 지금 다 죽어버렸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혼자 경선에 나왔다면 재미 문제가 아니라 파이가 덜 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 심정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텔레그램 방에 보면 이재명 시장 엄청 지지하다가 지금 상실감 때문에 막 그 방 나가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많죠. 그들도 추스릴 시간을 줘야 돼. 그래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팟캐스트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는 뭐 성향이 나쁘거나 뭐가 의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위치상 팟캐스트 출연하기 많이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그 빈 공간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보면 SNS도 많이 하고 팟캐스트 출연도 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이 떴다는 거. 이재명 시장이 뜬 것만큼은 팟캐스트 공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 때문에 마치 민주당이 망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평론가로 종편 나가서 다 잘린 계기가 언제냐면 총선 때예요. 총선 한 일주일 전에 다 잘렸어. 네. 왜 잘렸냐? 너는 신문이라고 지적받아 잘렸거든. 작가가 직접 얘기했어요. 위에서 이동현 평론가는 너무 친문으로 평론해서 싫다고. 아, 친문이다.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팟캐스트를 하니까 넌 친문이다. 아니 그때 총선이니까. 총선 전이니까 사실은 이게 총선 때 이렇게 평론가들 패널 분석 보면 네. 새누리당 1명, 그렇죠. 국민의당 1명, 그다음에 민주당 1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비문 평론가를 민주당에서 비문 평론가를 데리고 와. 그래서 항상 방송했다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맨날 망따라는 소리를 들어. 근데 나는 가서 적극적으로 친문으로서 했거든. 그러다가 다 잘린 거예요. 그리고 새정치연합 때 문 대표가 흔들릴 때 이재에서 제일 카바쳐줬어. 그리고 뭐 이재명이랑 친하니까 콘서트 사회도 봤다고. 이재명 사회보다 문재인 콘서트 사회가 더 봤어요. 그런데도 날 공격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맞아요. 정권 교체 하나 보고 가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많잖아요.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냥 문 대표한테 조금 고가운 소리 혹은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저 새끼 이재명 지지자야? 안희정 지지자인가? 이렇게 해서 줄 끊어가지고 공약하면 그게 뭔 도움이 되냐고. 그러니까 뭐 이 문제 갖고 뭐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지금도 온라인상에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제 그런 건 아예 쓰지 마시고 또 마음이 상했던 뭐 이시장 지지자나 안지사 지지자는 이제 돌아와야죠. 우리가 뭐 때문에 5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까? 어? 정말 대의를 위해서 손잡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친문 패권주의는 없다고 봐요. 아니, 당에서 친문 패권주의를 휘둘렸으면 당대표가 자기 비서실장도 자기 사람을 못 임명하는데 그게 무슨 패권주의예요. 패권주의는 없는데 그 외부에서 패권주의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공격하는데 이렇게 감정이 상해버렸어. 그러면 그걸 등식시켜요. 아,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사람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운수미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선거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직접 안기부 때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당하겠다 했잖아요. 그런 어떤 인식이 딱 들어오면 2012년도처럼 적극적으로 문재인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다 보니까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좀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아쉬워요. 저기 그럼 뭐 선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걸로 보고 네, 선거 이후에 이제 어찌 됐거나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정계 개편이 있어야 되고 흡수를 해야 되는 건 네. 사실이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방식이 요감 먹고 그나마 지금 정통성 내지는 어떤 그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좀 개혁성을 유지하면서 과반수 이상을 만들 묘책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대상을 해야 될까요? 정계 개편에 욕안 먹는 정계 개편은 없어요. 무조건 욕을 얻어먹게 돼 있고요. 근데 뭐 그럼 어떻게 정계 개편하나? 지금처럼 이렇게 120석도 안 되는 것 가지고는 뭐 개혁이고 뭐 적폐청산이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블럭이 딱 걸려버리는 그러면 거잖아. 아무것도 못 해요. 180은 있어야지. 네. 그러면 일단은 집 나간 사람들하고는 뭐 연대든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네, 일단은 거기 1순위죠. 제일 1순위지. 자, 거기 40. 네.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 일단 그게 대상으로 보자고. 그게 정치 기술이에요. 그거 쉽지 않다 못한다 그러면 정치하면 안 돼. 일반 지지자들은 집 나가는 걔들 왜 받아들여? 할 수 있죠. 근데 집권층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DJ는 그때 신한국당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새누리당 사람들. 왜 그렇게 했어요? JP하고 왜 손을 잡았는데 그거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요. 저는 조금 더 나가면 바른정당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거야. 진짜로 요거 얻어먹을 일이겠지만 선거 전에 바른정당하고 손잡자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못합니까? 그냥 선거 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은 할 필요가 없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그런데 진짜로 만약에 지금 사태가 심각한 사태다. 이렇게 하면 진짜 국민의당이 조금 갖고 갈 수 있겠는데? 그러면 저기 40석밖에 없는 정당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뭔 정권교체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만약에 국민의당이 잡게 되면 예전 우리당처럼 정말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고 150석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대 개혁 입법까지 4대 개혁 입법까지 그것도 됐는데 못했어. 하나도 못했잖아. 지금은 더 할 거란 말이야. 만약에 그렇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계 개편은 어쨌든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해서 내가 니들 그 뭐 야당하러 그러니까 강성 이렇게 천명성 하러 뽑아줬지 거기랑 손잡고 이런 거 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으면 정권 교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이유는 안철수의 최근의 행보 중에 고수표를 끌어와야 돼서 사드 배치 찬성 쪽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선거전에서 공약 비슷한 걸 내걸다 보면 결국엔 도로 새누리당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자기를 찍어줄 지지층이 호소하는 전략들이 야당들이 반대했던 것들을 찬성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고 저는 모를 수가 없고요. 저도 그 대목에 있어서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곧바로 사드 찬성으로 돌아선 거, 막 가슴에 칼이 꽂히는 느낌이더라고. 저럴 수가.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게다가 또 최저임금 1만 원은 2020년도에나 돼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하고, 그러니까 뭐 한편에서는 뭐 현실적이지 않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정말 저건 아니다. 완전 후퇴하는 이야기로구나. 그러니까 저러니까 그 정권 교체로 보기 힘든 그런 후보라는 말이 일리가 있구나. 문재인의 스탠스가 가장 정확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후보가 맞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그 상태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순간 지금 안철수가 노리는 전략 같은 거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건 선거 네. 전략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보 프레임을 자기가 끌고 들어올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그것만 노리고 있잖아요. 이런 점은 좀 아쉬운 게 지금까지는 문 후보가 1등 후보였기 때문에 소극적이었어. 먼 공격 들어오면 방어만 하고 어떻게 좀 무시 전략하고 그거는 1등으로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자기들이 공격거리를 만들고 문재인 캠프는 뭐 네거티브 안 한다고 박수 치는데 1등 후보는 네거티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1등 후보 네거티브 바보도 아니고 2등 3등 하여튼 쫓기는 후보가 네거티브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안철수 그 후보 측의 문제점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하고는 조금 패턴을 좀 바꿀 필요는 좀 있습니다. 선거 보도들을 분석해 놓은 기사를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같은 검증이란 이름 안에 행해지는 네거티브들인데 안철수 후보에 관련된 네거티브는 언론들이 유통 기한을 되게 짧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후보에게 있어서 지금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정도라면 문준영 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건 유통기한을 굉장히 길게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언론상에 왕따 문화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현실 안에서 싸워야지. 이겨나가야죠. 그럼 그거 뭐다 갈아엎을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집권하고 나서 갈아엎든가. 경향신문 논조만 봐도 경향신문의 아주 그 핵심적인 논조는 이런 겁니다. 그 검증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증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마타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딱 논리예요. 경향신문 논리가. 사설에 나오는 논리가 하나의 사설 안에서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해요. 문재인을 검증해야 되면 안철수도 검증해야 되는 거고 문재인의 정책을 검증하려면 안철수의 정책도 검증해야 되는데 경향신문 논조는 문재인의 개인에 대한 거는 확실히 검증해야 된다. 아들 문제, 뭐 노무현 정권 문제, 기타 등등 검증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판을 흑색으로 막 탕물로 만들고 있는 안철수에 대한 마타도어는 삼가해야 된다라는 논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겨레나 경향이나 오마이나 다 그러고 있으니까 예. 그것만 욕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냐고요. 그렇죠. 지지자들은 욕할 수 있어. 팟캐스트에서 사실은 이래요 하면 나쁜 놈들이네? 욕할 수 있어. 선거판 참 힘들어요. 그 이번에 경선 끝났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아이고 좀 살 것 같네. 아무것도 없는데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그나마 방송하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뭐 경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저는 경선이 끝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 끝나고 아무런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뭐 어떤 내홍 내지는 상처를 입었고 그 다음날 안철수 후보 사실은 선거 그 참여한 경선에 참여한 사람 숫자로 보면 거의 1대10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컨벤션 효과를 톡톡하게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차라리 민주당 경선이 결선 투표제까지 만약에 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안철수의 컨벤션 효과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점은 아쉬운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인위적으로 안 되는 결선 투표를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치고받고 안 싸웠어도 결선 투표는 없었어요. 이재명 안희정 막 욕 안 하고 저 괜찮은 경선이 됐었어도 결선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걸 결선이 왜 없었냐 좀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논하는 건 좀 무리인가. 평론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심정적으로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한쪽 후보만을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새누리당 지지하는 심정적 지지하는 평론가라도 객관성을 유지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근데 그 객관성을 유지하는 척이라도 하면 그 지점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점을 막 공격해야 되는 거죠. 네.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는다면 차라리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 송가역 있잖아요. 네. 송가역 게시판 들어가서 이동영 치면요. 다 욕이에요. 근데 난 양쪽으로 걷어먹고 있어. 그래서. 그리고 맞아요. 신기하더라고. 어떤 방송 에피소드가 나갔는데 자기들 거슬리는 것만 똑같이 실대로 쳐줬거든. 자기들 거슬리는 것만 계속 공격하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그러니까 있고. 지금 뭐 JTBC도 양쪽으로부터 다 다 욕먹고 먹고, 있잖아요. 어지러운 세상인데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숙명이라면 숙명일 수도 있는데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렵고 힘든 거를 겪고 지나야 이게 나중에 책으로도 쓸 수 있지. 근데 평이하게 지나면 재미없어요. 반면 교사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내가 87년도 얘기했지만 2012년도 봅시다. 2012년 이의제에서도요. 후보 단일화 단일화하고 나서 선거 때까지 안철수 욕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문재인을 찍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한 번도 안 했어. 왜? 안철수 지지자들 자극하면 뭐예요? 도움이 돼?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때도 안철수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가지고 안 찍은 경우도 많았잖아요. 또 안철수의 스탠스도 아니 뭘 또 선거날 또 미국을 가고 뭐 그것도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갖고 이번에는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또 그걸 못하는 거잖아. 저는 진짜로 내가 아까 경선도 빨리 끝나고 대선도 빨리 끝났으면 하나 얘기했지만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뭔가 염증을 느끼시는 것 같아. 지금. 다시는 이 판에 안 돌아오리라. 정말 내상이 크셨군요. 내가 뭐 때문에 그 지랄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5년 동안 내가 뭐 했지 5년 동안? 이분의 어떤 정신 힐링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 아니, 안 돌아와 씨 팟캐스트. 아니 뭐 나야 문제 없어. 나 잘 먹고 잘 살아. 팟캐 안 해도 돼. 평론 안 해도 되고. 뭐 문재인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뭔 상관이요. 자, 릴렉스 하시고요. 매크로냐 마이크로냐 이런 차이 같은 건데요.
정말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세간나라든다가 성향상으로 인터뷰 해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될 가능성이 사실상 100%인 선거 경선에서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게 되면 나중에 그 방송은 실제적으로 대선 본선에 갔을 때는 쓸모가 사실 사라지는 경우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상대방을 까기 전에 내가 지지한 후보의 장점만 이야기하면 끝나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요. 청취자분들은 팟캐스트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팟캐스트에 나오는 사람들도 기득권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어요. 저 기득권인 놈들이 뭘 또 잘 모르면서 우리 후보를 공격한 애가 돼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원수가 돼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방법은 있다. 역사상 또는 사람의 사인 간의 관계에도 사이가 조금 나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렇게 화합하면서 끌고 나가는 실현지가 더 커요. 여기서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 작가의 부분은 저는 실제로 이재명으로 기울었다 이런 느낌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혼자 더 저렇게 표현하시는 거고요. 아니 정권 교체를 대의를 위해서 한 건데 뭘 이재명 나 이재명 지지 안 해요.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뽑을 거야 왜 문제 있어? 아니 경선 내내 그냥 이긴 사람 지지한다. 나 이번에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이긴 사람 찍으면 되지 뭐 우리가 뭘 5년 내내 그 스탠스로 유지했는데 좀 답답한 노릇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게. 네, 저는 이제 원론적인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도 팟캐스트를 많이 해오신 선배한테 지금 팟캐스트가 너무 정치 관련한 주제들만 인기들이 있고 뭐 인문이나 오락 같은 건 연예인들까지 동원돼서 하는데도 영 인기가 없어요.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갈까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조금은 바뀌겠죠. 정권이 교체되면 소위 말해서 지금 뒤틀린 언론 환경이 조금은 개선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박근혜가 탄핵된 이 상황에서도 KBS, MBC 뉴스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다니까. 이상하죠. 이상한 정도가 아니야. 똑같아. 예전하고. 또 더 심해졌어. 엊그제는 하루 종일 뭐 김정은이가 한국 때릴 거라고 얘기하고 자빠졌더라고 이 상황에서. 미국이 또 북한을 때린다 그러면 또 그것도 중요한 외신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은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사 프로그램도 지금 방송이 다 없어졌잖아요. 조금은 제대로 돌아가면 원래 이제 기득권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팟캐스트가 해주니까 일로 시사 정치가 많이 왔는데 이제 하면 조금은 글로 다시 넘어가겠죠. 그럼 팟캐스트는 이제 진짜로 다양한 것들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탑 한 20위권 안에 보면 정치 시사 빼고 뭐 있어요? 없어요. 싹 정치 시사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팟캐스트도 그 확장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락도 연애, 음악, 영화 다양한 팟캐스트들이 또 EJ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야. 채널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팟캐스트는 다 어떻게 보면 유명인들이 한 거잖아요. 혹은 조금 거대 언론사가 한 거잖아. 그게 뭐 그렇게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진짜 무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판을 바꾸는 이런 것도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정권 교체하면 아까도 그 뭐 농담적으로 내가 이 판은 다시는 안 돌아온다 했는데 뭐 오락 이쪽으로 많이 가려고 그래요. 좋다. 재밌는 걸로.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비슷한데 생각이 다른 게 원래 팟캐스팅은 비디오 시장에 대한 나머지 남아있는 틈새 시장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락을 연애를 비주얼로 보여줘야 되는 건 이미 유튜브 시장이나 이런 데로 넘어갔다고 봐요. 정치 시사가 일단 강세일 수밖에 없고 그 전에 워낙에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대선이 끝나고 나도 지금까지는 박근혜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선 끝나고 나면 기존 미디어랑 싸움이 최소한 3년은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정치 시사 팟캐스트의 강세는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팟캐스트가 이렇게 성공한 것도 2010년에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성공하겠죠. 그때 문재인이 됐으면 팟캐스트 성공 시장이 커졌을까? 좀 아이러니한데. 맞아요. 반면에 이런 건 있어요. 박근혜는 2012년에 대통령이 안 됐으면 이번에 대통령이 됐어요. 왜요? 그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대통령이 될 팔자야. 뭐야 그게? 그래서 말아먹어야 될 팔자. 아니 그리고 2012년에 대통령이 안 됐다. 그럼 이번 2017년 선거에 뭐 국정농단 최순실 터졌겠어요? 그럼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새로운 시각이다. 그러네. 공감돼. 그랬을 것 같아. 어차피 한 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혹자는 차라리 이명박이 되지 말고 그 시기에 박근혜가 되고 이걸 빨리 5년을 통과 졸업을 해버렸으면 더 나았겠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5년이니까 힘든 거 마찬가지고. 아니 그래도 좀 단축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시기를. 단축이 이거지. 2012년에 됐으니까 4년만 하고 끝낸 거예요. 2017년에 했으면 5년? 5년 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다행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87년대 분열하고 이제 92년대 YS 97년에 김대중 됐잖아요. 그때 뭐 또 이제 민주진영 사람들은 엄청 가슴 아파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김영삼이었으니까 초창기에 칼날을 휘둘렀지. 과연 DJ가 그 칼날을 휘둘릴 수 있었을까? 역풍을 또 조심하는 늘 입장에서 하기가 그러셨으니까. 힘들죠. 네, 그러나 또 그렇겠죠. 그래서 좀 그런 거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측면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EJ 하면 역사 팟캐스트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 대부분 막 엄청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역사의 가정은 없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이명박 될 때 박근혜가 됐으면요. 그 당시 언론 환경이 광우병 촛불이 뭐해서 한참 초창기 때는 굉장히 열려있던 환경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최순실 게이트가 안 터졌을 거예요. 박근혜가 됐다면. 그래요. 가정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엄청 보면서 시선 조마조마하면서 안 터뜨리게끔 5년 동안 끌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가정은 없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박근혜가 안 됐으면 이번에 된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어좀 맞을 생각처럼 보여요. 아유. 어쨌든 우리 국민 입장에서 어찌됐든 한 번은 겪어야 될 통과 의례였네요.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게 아까 제가 우리 이제 이번 책에서는 괴물이죠, 괴물. 네. 어차피 한 번은 괴물은 탄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다행스러운 거는 박정희 망령까지 어느 정도는 같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다행스러운 그렇죠. 거죠. 그러면 그 망령의 괴물을 다시 만들어내게 되는 게 어떤 지역 감정 같은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뿌리가 박혀 있을 숨겨 있는 비자금 뭐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일까요? 아니 지역 감정은 저는 앞으로 점점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문제는 세대 갈등이죠. 지금도 투표는 무조건 세대랑 빡빡 반반 나누잖아요. 그런데 지역 갈등은 없어도 세대 갈등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세대 갈등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연금 문제도 결국은 나는 세대 갈등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 괴물이 안 태어나게끔 만들려면 이번에 아주 목을 끊어서 없애려고 하면 이 세대 간 갈등을 줄여낼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게 네. 작가님 주장이십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박근혜 찍고 뭐 문재인은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랑 싸우잖아. 근데 가족끼리 정치 얘기하다가 밥상 없는 그게 뭐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밥상을 그렇지. 엎어요. 명절 때마다 싸우고 그냥 의절하고. 근데 그게 어렸을 적부터 네. 우리 세대는 그렇잖아요. 아버지 세대하고 대화를 안 해봤잖아. 아버지 세대는 우리하고 대화를 안 해봤고 우리가 곰살맞게 전화하고 뭐 사랑 이런 것도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밑에 세대들은 좀 다르잖아요. 또 이제 뭐 친구 같은 아버지가 요즘에 대세이기도 하고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거 당연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우리 앞 세대보다는 세대 갈등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결국은 많이 말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그게 갈등을 줄여주는 건데 정치권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대화 타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 작가님이 했던 팟캐스트가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정치적 성향을 갖게 되는 거하고 달라요. 중장년층 이상은 제가 전에 했던 말인데 굉장히 공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박근혜 게이트 터졌을 때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부정해요. 자기가 찍었던 후보에 대한 흠집을. 근데 완전히 털려버리니까 배신감을 느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투표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죽여버리고 싶은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남아있더라고요. 내가 찍지 않았던 후보에 대해서도 내가 안 찍었다는 거를 증명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서 어떤 언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아무리 빨아줘도 그 사람한테 선뜻 손이 안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처음에 나왔던 그 결론 어떻게든지 50일 49로 간다는 결론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안 찍었던 야당 안 찍었던 민주당 안 찍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찍어주니 마음마다 민주당이 아니라고 하니까 안철수는 좀 손이 가보고 싶은 그런 느낌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은 어떤 선거든 이길 때는 겨우겨우 이기고요. 그렇죠, 그렇죠. 질 때는 박살나게 져요. 원래 그래요. 화끈해. 네. 그러네요, 진짜.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는데 책 제목 1시간 넘게 듣다 보니까 책 제목 까먹으시는 분들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무관심할 때 괴물은 깨어난다. 야, 이거 책 홍보해주는 척 하면서 앞에 1시간을 엄청 비난받게끔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아니 아직. 뭘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미 이제 EJ에서도 이제 네. 끝나고 떠나셨기 때문에 누가 비난을 하든 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은 그게 매력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지르듯이 하는 매력이고 대다수의 분들은요. 이동영 옳은말 하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비난의 필요성이 훨씬 많으신 분들이 댓글 같은 걸로 나타나게 되니까 정말 비난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한 말 맞아요라고 공감했던 분들이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뭐 그래서 제가 밖에서 계속 하는 거죠. 적극 댓글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 적극 비난층. 저는 그걸 좀 즐기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약간 좀 변태적인 성향이 있어요. 보면 많죠, 뭐 변태가. 굉장히 즐기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찾아서 봐요. 예. 뭐 하려고 정신건강에 나빠요. 예. 좋아요. 자, 뭐 화장실에서 그거 읽으면 똥이 잘 나와요.
난 혹시 그건 인정. 난 혹시 홍준표가 이런 어떤 비슷한 변태적 성향이 그럴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닐까 나 이 생각이 들어 사실. 제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책 그리고 또 방송에서 홍준표를 엄청 비난했잖아요. 나 진짜 그 인간은 공직에 오르면 안 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YTN에서 이게 제가 하는 프로가 있어요. 대선 후보들 모아서 하는 거. 안 나갔어 나. 나 고정인데 홍준표 나오면 안 한다고. 귀싸대기 한테 올릴지 몰라서 안 할 거라고. 아니 근데 우리 이거 선거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 후보 비방? 뭐 괜찮아요. 뭐 하라 그래요. 뭐 어차피 베린 뭐 하라 그래. 아니 뭐 홍준표한테 걸리면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재희 나와가지고 총선 때 당선됐던 사람들 정말 많고요. 그 영향력이 또 세간 나라든다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말로 이렇게 예고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대중이 생각하는 팟캐스트에도 사실은 주류 중에 주류였다고 보고 저희들은 이제 비주류라고 사실 생각해요. 그 감정을 갖고 지금까지 사는 사람인데 사실이에요. 예. 네. 이게 이 작가식 유머예요. 그냥 오해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라고. 근데 그러면서 민주당 공식 팟캐스트도 이재희에서 녹음해.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재인 후보 관련된 행사도 사회를 더 많이 봐. 근데 사람들이 인식 속에는 이재명 후보 사회 많이 본 것만 인식이 돼. 그러니까 기여한 바에 비해서 너무 많은 공격을 받으면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전제의 가치랄 것 같은 자부긍심 이런 걸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 내가 측면에서. 이러려고 EJ 5년 했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없다고 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터뷰를 기획했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해본 사람만이 아는 그 나름대로의 그 억울함이랄까. 이 작가 스타일로 보면 그거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아요. 성격상 스타일 알았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 증명해내지 않으면 이 작가는 그런 댓글들에 의해서 문재인 반대하고 이재명 지지했던 팟캐스트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근데 문제야. 그런 욕은 뭐 상관이 없는데 뭐가 저는 좀 슬프냐면요. 예를 들면은 그 우리 반대라고 생각했던 사람 날 공격하잖아요. 전투력 더 생기지.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그래 맞아. 홍준표가 우리를 그럼. 선거법으로 걸어. 이거 아우, 근데 같은 곳을 바라봤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응원과 격려 덕택에 5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진짜 밤잠 못 자고 신혼인데 뭐 일주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왜 그러셨어? 뭐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네? 라고 하면 그 안희정에 질린다는 표현이 공감이 되기도 하지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색깔로 낙인 찍힌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객관적으로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보고. 아니 뭐 정치밖에 안 하면 되지 뭐 그래. 뭐 어렵나요? 안 하면 그게 안 되지. 되게 될까요? 그게 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아니, 안 하면 개가 똥을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 있잖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검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낙검수의 부재를 탓했지만 사실상 진짜 팟캐스트로서 낙검수 빼고요.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컸고 그게 전설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팟캐스트에 아직도 남아있는 전설은 저는 이 작가라고 봐요. 일반인으로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보고 순위를 보면은 지금 낙검수 멤버들이 하는 지상파까지 포함해가지고 낙검수 이력이 아직도 떨치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해 사실이고요. 팟캐스트는 개인이 일반인이 스스로 커나오는 팟캐스트만 저는 팟캐스트로 인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재희와 새날이다. 지금 이 얘기를 얹어서 아니, 하려는 거잖아. 내 성향 항상 새날을 얻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유, 이런 식으로 얻는다니까 항상. 아니 겸손히 얹혀져요. 이 바보야. 어찌됐건 간에 그런 면에서 이 작가가 갖는 팟캐스트 역사의 가치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낙검수가 한번 붐 한번 불고 갔을 때 그 붐이 꺼지지 않게끔 만들어준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낙검수와 거의 똑같은 역할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방송이 끝난 게 되게 아쉬움을 느끼는 근데 거죠. 뭐 아쉽다고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낙검수 이후의 것도 얘기했는데 내가 농담식으로 뭐 안 하면 그만이지라고 했던 그런 이유가 다 뭐냐면요. 내 스스로가 할 만큼 했다고 지금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는 거야? 할 만큼 했어 나는 이 정도. 5년 동안 그 낙검수 없는 팟캐스트를 뭐 주도했었다면 주도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뭐 힐링도 안겨줬고 그리고 나름 뭐 지방선거 총선 때 그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뭐 이 정도 했으면 아름다운 태정이라고 네, 자평 타평 할 그렇죠. 만합니다. 그래서 별 미련도 없어요. 박수 칠 때 떠나는 거? 예. 그래도 뭐 물론 어떤 정치적 행동들을 정치인들이 막 하고 이럴 때 그 이면이 보이잖아요. A라고 말하는데 저 분명히 B씨거든.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입이 근질근질 할 때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글쎄요 뭐 그래서 걔가 똥을 못 끊는다는 거잖아. 근데 이재희는 끝났지만 지금 아직도 왕성하게 나가는 팟캐스트 3개가 있는데요, 뭐. 근데 그거는 뭐 거의 제가 MC를 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잘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사실상 1인 3역 사역을 네. 했는데 나머지는 그냥 그렇죠. MC만 보는 정도. 그러니까 제 의견 다 얘기하고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다 분석하고 했지만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고 정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그런 가치가 좀 다른 게 완전 있잖아요. 다르죠. 그런 거는. 그럼 좋은 방법이 있네요. 새날에 주기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열악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담배도 못 피고. 네.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힘들고요. 네, 주차하기도 힘들어요. 차 하나 넣는데 거의 한 10분 걸리더라. 그러게. 여기 죄송하고요. 네. 자, 첫 만남이었고요. 뭐 진짜 한 1년 정도 전부터 이제가 끝나기 전부터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실제로 많은 팟캐스트들이 그런 식으로 교류하잖아요. 어떤 여러저러한 뭐 일정상에 안 맞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좀 늦게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같은 팟캐스트를 해본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선배죠. 선배의 입장으로서 그 고충이 뻔히 눈에 보여서요. 이제 그만둔다고 나왔어. 3개월 전인가 미리 공지한 적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방송 안 들어도 알 것 같아요, 느낌을. 왜 그만두는지를 대충 알 것 같은 느낌. 그 정도로 약간 동병상련이 생겨요, 하다 보면은. 특히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모셔보고 감사합니다. 싶고, 예. 모셔보고 싶었고, 새날 애청자들이 아마 이제 애청자들이랑 상당히 겹치겠지만, 그렇겠죠. 채널이 어느 쪽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색다른 느낌을 받으신 분들, 우리 애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새날은 언제 끝냅니까? 왜 이래요? 물귀신이야. 언제 끝내요? 계속 할 거예요? 저의 생각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권 교체가 안 돼도 끝날 거예요. 우리도 할 만큼은 했는데 정권에서 안 네. 돼도 끝낸다. 정권 교체 안 되면 끝내야죠. 되면 난 3년 정도는 기존 미디어랑 싸울 만한 거고.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끝낸다. 네. 무책임한데. 아니 쉬어야죠. 나도 건강도 많이 나빠졌고. 지금 2,200회 정도 되니까 5,000회 목표로 네. 1차 1분기 어. 앞으로 3, 4년 네. 그 정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 되면 한 일주일 쉬고요. 정권 교체 안 되면 바로 그냥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한 노력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싸워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정권 교체가 안 아니, 되면 그때가 뭐 이걸 분사해서 계속해야 돼. 싸우자고 분사해서. 알았어. 아니 근데 우리도 좀 이겨보고 싶죠. 그러니까. 진짜로 새날도 한 3년 넘었죠. 4년째? 4년째. 예. 새날 애청자들 또 새날 진행하신 분들. 예, 저는 이렇게 새날 에피소드 올라오는 거 보면 미쳤나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무섭지 미쳤지, 않아요? 뭐. 가끔씩은. 무슨 층성이냐 이거죠. 듣는 사람들은 더 웃겨.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걸 또 매일 다 듣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충성심 있는 팬들인 것 같고 또 진솔된 진행자분들인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다 힘 합쳐가지고 더 좋은 세상 만드는 데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송 듣는 분들이 EJ도 많이 듣고 할 거예요. 근데 EJ 끝나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팟캐 많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들으시고 저는 앞으로 다른 데서 만납시다. 팟캐에서 만나지 말고. 뭐야,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 그거야. 그게요.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이 저희 방송에 나오는 분도 자기 팟캐스트 따로 있는 그 복지 방송 같은 경우는 평생 소원이 100위 안에 들어보는 거거든요. 낙검수하고 EJ는 한 50위권 안에 항상 있어요. 그만둬도. 그 정도로 열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예. 그게 가치라고 봅니다. 하여튼 뭐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 좀 건강하시고 이번에 나온 신간 좀 많이 사주시고 저 때문이 아니고 지승호 작가를 위해서. 진미님 책 제목 한 번 더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 한 번 더. 우리가 무관심할 때 괴물은 깨어난다. 지승호님, 예. 언제나 정말 이분이 인터뷰한 책은 어쨌든 이분 믿고라도 맞습니다. 기본의 퀄리티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 컨텐츠가, 이동영 작가다. 얼마나 재밌겠어. 네네 감사합니다. 전에 대선 전에 굉장히 그 유명했던 책 닥치고 정치 김호준의 그 책도 네, 지승호 작가 쓴 맞아요. 거거든요. 이제 그 레벨에 오른 거예요. 우리 이동윤 작가. 그 반열에. 네. 알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실 거죠? 이네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론가라는 사람들. 나 그런 사람들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봐. 이렇게 될지 몰랐나 결과가 이렇게 될지 몰랐으면은 그 사람들은 무능한 거고요. 알고도 이랬다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 사실 온라인 상에서 팟캐스트 상에서 커뮤니티 상에서는 문재인 지지 막 찬양하고 이재명 쓰레기 안희정 양아치 만들면 박수 받고 후원 받고 막 팟캐스트 순위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누가 못하냐고. 못해서 못해? 아니잖아. 진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좀 욕을 얻어먹더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던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은 너무 아쉬워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근데 어쨌든 그거는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는 이재명 안희정 지지자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조금 기분이 상하지만 한 주, 두 주, 3주 흐르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안철수 지지가 조금 빠질 테고요. 저는 지금 구도가 무슨 뭐 거의 뭐 양강 대결 뭐 4자 구도, 5자 구도를 해도 문재인 안철수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저는 선거 때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은 문재인을 싫어해서 안철수한테 간 사람들이고요. 보수 후보가 없으니까 안철수한테 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적극 투표층이 아니에요. 여론조사 전화 오면 누구 지지해요? 문재인 싫으니까. 네, 안철수.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가 투표장에 가거나 혹은 주위에 엄마, 아버지, 친구들 데리고 투표장에 가지 않아. 그러니까 문재인 적극 지지층이 있는 문재인 지지랑 다른 점인 것이죠. 두 번째는 안철수는 조직이 없어요. 문재인과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120석 이상 얻으면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다 깔았습니다. 지역위원장도 다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는 호남 이외에 지역 조직이 어디 있어요. 선거는 구도로 하고 인물로 하고 정책도 하지만 마지막은 조직으로 하는 겁니다. 투표는 조직 싸움이거든요. 안철수는 조직이 없어. 지금 그냥 바람으로 하는 거예요. 저 바람은 시간 지나면 빠질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원하는 압도적인 승리는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뭐 누가 이길지를 모르는 이런 싸움은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뭐 대선이나 이런 거는 순리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잠깐 출렁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저렇게 안 떠오르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조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결국엔 국민의 민의를 받는 거라서 이쪽이 확 치고 올라오면 반대쪽에서는 안 되겠네 위기의식 느낀 사람들이 또 결집해지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브렉시트도 그렇고 미국 대선도 그렇고 우리 총선도 그렇고 잘 거의 다 반영이 틀렸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네. 잘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 그냥 진짜 참고만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전문가들이야 누구를 상대로 표본조사는 어떻게, 지역 안배는 어떻게, 그리고 유선인가 무선인가, 뭐 전화 면접이었냐 실제 면접이었냐 다 따지겠지만 일반 유권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흔들리는데 저는 흔들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강구도가 가진 않아요. 결국은 오자구도로 치러지고 오자나 사자구도로 치르거든요. 진짜로 안철수가 위협적인 존재가 되려면 양강구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후보가 2명이나 3명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홍준표가 후보를 사퇴하든가 안철수하고 단일화해서 안철수 밀어줘야 될 거잖아요. 홍준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홍준표는 이번 대선이 자기가 나가서 대통령이 되는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다음 당권 지는 게 중요하지. 자유한국당 무주공산이잖아요 지금. 저걸 잡으려면 자기가 끝까지 나가야 돼.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남 도지사도 버렸잖아요. 뭐 꼼순이 어쨌든 하지만 다시 못 돌아간다고. 그러면 홍준표는 대선 끝나고 뭐 할 건데. 결국은 자유한국당 성향이 나쁘거나 뭐가 의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위치상 팟캐스트 출연하기 많이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그 빈 공간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보면 SNS도 많이 하고 팟캐스트 출연도 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이 떴다는 거. 이재명 시장이 뜬 것만큼은 팟캐스트 공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 때문에 마치 민주당이 망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평론가로 종편 나가서 다 잘린 계기가 언제냐면 총선 때예요. 총선 한 일주일 전에 다 잘렸어. 네. 왜 잘렸냐? 너는 신문이라고 지적받아 잘렸거든. 작가가 직접 얘기했어요. 위에서 이동현 평론가는 너무 친문으로 평론해서 싫다고. 아, 친문이다.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팟캐스트를 하니까 넌 친문이다. 아니 그때 총선이니까 총선 전이니까 사실은 이게 총선 때 이렇게 평론가들 패널 분석 보면 네. 새누리당 1명, 그렇죠. 국민의당 1명, 그다음에 민주당 1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비문 평론가를 민주당에서 비문 평론가를 데리고 와. 그래서 항상 방송했다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맨날 망따라는 소리를 들어. 근데 나는 가서 적극적으로 친문으로서 했거든. 그러다가 다 잘린 거예요. 그리고 새정치연합 때 문 대표가 흔들릴 때 이재에서 제일 카바쳐줬어. 그리고 뭐 이재명이랑 친하니까 콘서트 사회도 봤다고. 이재명 사회보다 문재인 콘서트 사회가 더 봤어요. 그런데도 날 공격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맞아요. 정권 교체 하나 보고 가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많잖아요.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냥 문 대표한테 조금 고가운 소리 혹은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저 새끼 이재명 지지자야? 안희정 지지자인가? 이렇게 해서 줄 끊어가지고 공격하면 그게 뭔 도움이 되냐고. 그러니까 뭐 이 문제 갖고 뭐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지금도 온라인상에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제 그런 건 아예 쓰지 마시고 또 마음이 상했던 뭐 이시장 지지자나 안지사 지지자는 이제 돌아와야죠. 우리가 뭐 때문에 5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까? 어? 정말 대의를 위해서 손잡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친문 패권주의는 없다고 봐요. 아니 당에서 친문 패권주의를 휘둘렸으면 당 대표가 자기 비서실장도 자기 사람을 못 임명하는데 그게 무슨 패권주의예요? 패권주의는 없는데
그 외부에서 패권주의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공격하는데 이렇게 감정이 상해버렸어. 그러면 그걸 등식시켜요. 아,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사람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운수미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선거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직접 안기부 때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당황했다 했잖아요. 그런 어떤 인식이 딱 들어오면 2012년도처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다 보니까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좀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아쉬워요. 저기 그럼 뭐 선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걸로 보고 네, 선거 이긴다고 이후에 봅니다. 네. 선거 이후에 이제 어찌 됐거나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정계 개편이 있어야 되고 흡수를 해야 되는 건 네. 사실이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방식이 요감 먹고 그나마 지금 정통성 내지는 어떤 그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좀 개혁성을 유지하면서 과반수 이상을 만들 묘책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대상을 해야 될까요? 정계 개편에 욕안 먹는 정계 개편은 없어요. 무조건 욕을 얻어먹게 돼 있고요. 근데 뭐 그럼 어떻게 정계 개편하나? 지금처럼 이렇게 120석도 안 되는 것 가지고는 뭐 개혁이고 뭐 적폐청산이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블럭이 딱 걸려버리는 그러면 거잖아. 아무것도 못 해요. 180은 있어야지. 네. 그러면 일단은 집 나간 사람들하고는 뭐 연대든지 저는 그걸 가를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만으로의 정권교체가 진정한 정권교체 생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에서 확연히 좀 갈릴 거라고 봐요. 국민의당의 또는 안철수의 상황을 보면 39석 정당이잖아요. 그게 한 40석밖에 안 되는 정당으로 정권교체를 한다고 한들 자기들 힘으로 못한다. 이렇게 측면에 보면 좋은 정권교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아까 우리 이 작가님께서 문재인 선대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 작가님이 정치 평론은 사실 쉬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현상을 분석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그 성향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뭐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문재인 선대위 들어간다면 이거 한번 꼭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해본 적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불러주지 않을 거고 불러도 안 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정치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조언을 하는데 내가 문재인 선대위의 중요한 뭐 종합 상황본부장 같은 거 이런 걸 맡게 되면 뭔가 선거의 그 캠페인에 있어서의 제가 지금 그 얘기하면 또 시끄러져서 안 하겠습니다. 시끄러져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요. 아유, 저는 뭐 이번에 하여튼 제가 그 원래 이 SNS를 안 하거든요. SNS는 이제 많이 하면 사고 친다 이런 주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 해요. 아예 5년 동안 거의 안 했어요. 근데 SNS에 내가 첫 글 쓴 게 아마 작년 11월쯤 될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11월인가 12월인가 글 썼는데 그때 지금 같은 상황을 염려해서 쓴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재명 지지자라고 내가 엄청 욕을 먹었다고. 그게 답답한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자꾸 87년 때가 떠오르는 거야. 87년 때도 6월 항쟁 그 많은 국민들이 100만 명 이상 쏟아져 나와가지고 시위하고 군사정권 타도하도 외쳤잖아요. 네. 근데 노태우가 가시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때 김대중, 김영삼이 분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페이스북에 글 쓸 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또 민주당의 분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요, 논리나 이런 것보다 감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너무 싫어요. 당에서 싸우는 거. 원래 그게 민주주의지만. 그러니까 이번 경선 과정이 너무 시끄러웠다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걱정했는데 결국은 뭐 그런 고름이 좀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던 점이 아쉽고, 문케부 얘기 하셨으니까, 문케부 쪽에서도 이거를 심각한 문제라고 바라보지 않더라고. 않고 있더라고. 요거에 대한 또 자세한 얘기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내가 선거 끝나고 얘기할게요.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비슷한 공격 많이 받았잖아요. 이재명 시장 인터뷰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당연히 이재명 지지할 거야. 뭐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아니 뭐 이재명은 새누리당 출신입니까? 이 민주당 파이 키우고 이 사람도 키우고 저 사람도 키우고 인물 키우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죽이는 건 쉬워. 그러니까 지금 다 죽어버렸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혼자 경선에 나왔다면 재미 문제가 아니라 파이가 덜 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 심정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텔레그램 방에 보면 이재명 시장 엄청 지지하다가 지금 상실감 때문에 막 그 방 나가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많죠. 그들도 추스릴 시간을 줘야 돼. 그래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팟캐스트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는 뭐 이동용 평론가에게 물어보는 이동용 작가가 굉장히 해안이 있어요. 뭐를 맞췄어. 그 맞춘 거를 그냥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분석해서 맞추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후자의 경우가 이동용 작가라고 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맞아요. 점쟁이처럼. 이 어지러운 전국을 한번 물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안철수. 이거 이야기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예. 안철수가 뜬다기보다는 지금 띄우고 있는 상태에 가까운데
그 안철수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조금 약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철수가 뜨고 있는 그 현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론가님, 작가님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 좀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안철수 지금 띄우기 한다고 다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띄우기를 하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와야 띄우기를 하지. 문재인 40, 안철수 20인데 이거 이거 띄우게 된다고 띄워지겠습니까? 40, 30 정도는 돼야 이거 띄울 만한데? 라고 띄우는 거거든. 그런데 이 띄우기 발판이 어디 있냐고 하면 저는 그 이재명, 안희정 지지자들이 많이 넘어간 걸 띄우기 발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확정되고 다음 날 안철수 후보 확정됐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컨벤션 효과 하나도 못 누렸어. 안철수 후보는 컨벤션 효과 싹 누렸어요. 그렇죠. 그걸 뭐 무조건 언론 탓이야 하면은 문캠프가 무능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언론 탓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안희정, 문재인 3명 합치면 60%가 넘었거든요. 그거를 왜 고스란히 다 못 받았냐? 물론 안희정 지지는 중도 보수에서 온 게 많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지자도 50% 이상은 못 땡겨갔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제가 이번에 내는 책에도 썼고, 끊임없이 얘기한 거 있습니다. 결국은 51대 49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수가 저렇게 똘똘 뭉쳐서 나오면. 그리고 보수에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될 만한 사람을 밀어주게 될 것이고, 또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 그쪽으로 몰릴 것이고, 이러다 보면 51대 49. 또 안철수는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양강구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양강구도를 얘기할 거고, 언론이 거기 부안해동 할 거고, 그럼 51대 49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안희정 지지자들 좀 이렇게 스크래치 내지 말자. 예를 들면 비판할 수 있는 건 비판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재명이 무슨 문재인 좀 디스했다는 문제라든가 이상한 말을 했다든가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 얘기했다든가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양아치 쓰레기로 만드는 건 아닌 거잖아. 그러면 그 지지하는 사람들, 이재명, 안희정 지지하는 사람들 마음속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재명, 안희정 지지자들은 온라인에서 지지한다 말도 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융단 폭격 가는데 뭘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거 듣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공격할 때 공격할 때라도 너무 스크래치 내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상호 기자부터 시작해서 뭐 뉴스 타파부터 시작해서 이동형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만 하면 갖고 융단 폭격이에요. 어떻게 그럼 내 편이 되냐고. 내 편을 만들 수 있냐고. 누구랑 같이 정치를 합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그게 아쉬워서 그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저는 욕을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근데 저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상처를 공격 받았고 문 대표가 새정치연합 대표 때 막 흔들림 받았으니까 우리라도 지켜줘야지. 아무도 안 지켜주니까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이 지지자들한테 논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 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이거 후보 단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홍준표가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는 뭐 7% 8% 하지만 10에서 15%, 저 15%까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는 허무맹랑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뭐 문재인 후보가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선판은 있잖아요. 약간 좀 우리들 입장에서도 간을 좀 졸이면서 보는 평이하게 안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어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닌데 그래도 변수가 있잖아요. 모든 데서는 프레임이 있고 서로 간에 구도가 있고 변수가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변수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변수는 초창기에는 이제 반기문이라고 봤거든요. 반기문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반기문도 아웃되고 다 이제 슬슬 아웃됐지 않습니까? 저는 나머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구도가 가장 큰 변수인 것이고 나머지 변수는 뭐 북한 효과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변수가 흔들릴 만한 시간이 촉박해. 29일 남았죠?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변수가 이번 대선판을 흔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구도 예를 들면 홍준표는 사퇴를 안 하겠지만 유승민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구도는 어떻게 흐를 것인지 거기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인 것이죠. 유승민이 홍준표와 단일화를 해서 후보를 따내면 오히려 경쟁력이 생긴다는 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또 유승민하고 또 배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새가 날아든다는 정권 교체를 갈망합니다. 지금 작가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홍준표는 사퇴를 안 할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5% 정도는 받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15%를 오른쪽으로 이제 주고 그리고 뭐 더 왼쪽에 가령 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아주 잘 받으면 한 5%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제 대략 그런 정도로 친다고 하면 결국은 40대 40의 구도가 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재인 40, 안철수 40. 이 사이에서
아주 박빙의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에 지금 흔들릴 만큼의 시간이 그다지 남아있지 않다. 대략 이 정도 선에서 굳어진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을 과거에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를테면 문재인 지지층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등등의 조정 국면을 약간은 거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과연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문재인 캠프 쪽에서 대세론에 취했다. 저는 조금 앞날 내려오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야, 우리가 이렇게 왕따 당하고 그래서 다들 반문정서가 억울하게 아니 뭐 언제는 안 그랬어요? 김대중은 안 그랬고 노무현은 안 그랬어요? 늘 그래왔던 선거였어요. 뭘 지금 와서 그런 것도 다 극복해서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된 거지.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때는 박근혜 탄핵 국정농단 없었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없었잖아. 이번엔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은 저는 민주당 사람, 문재인 캠프 사람, 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는 진짜 다들 반성하고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거는 결국은 투표장에 많이 나가서 투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국민이 다 가지 않잖아요. 결국은 70% 정도, 75% 정도에서 결정 나는 건데 적극 지지층